정관용의 시사본부. 광복절 기획.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이분들은 조선인들을 도와줬다라기보다는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같이 했었던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그러한 폭력에 저항할 줄 아는 조선인들의 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박정혜 연구위원의 말처럼 이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 다츠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가네코 후미코의 흔적을 찾아 지난 6월 11일 최영 프로듀서가 세종시의 임재한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났다. 여기가 지금 가네코 후미코가 살던 집인데 북악면 용포리. 여기서 얼마나 살았죠? 가네코 후미코가 여기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1912년도 10월 달에 와서 1919년 5월 달에 일본으로 갔으니까요. 7년 정도를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심상초등학교라는 곳이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심상초등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이제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파출소를 옛날에 헌병대라고 했잖아요. 헌병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봤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왜 한국 사람 때리고 저렇게 할까, 이런 의문을 많이 품었다고 그래요. 190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부모의 천대와 무관심 속에서 자란 9살 소녀 가네코 후미코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7년간 세종시 북악면에 있던 고모부 집에서 양녀로 살게 된 것이다. 그녀의 초등학교 길을 따라가 보자.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세종 북부 경찰서 북왕 파출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네코 후미코가 아까 그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꼭 여기를 거치게 돼요. 그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막고 있는 걸 보고, 학교 가다가 이제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가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저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때릴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네코 후미코가 반일 감정도 일어나고, 이제 아나키스트로 변모가 그때부터 서서히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서 한 500m 정도 가면은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이. 어느 날 마을의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북왕 파출소의 광경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다. 카키색 제복을 입은 헌병이 조선인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옷을 벗기고는 맨살이 드러난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치고 있었다. 하나, 둘, 헌병의 새댄 소리가 들려온다. 채찍을 맞고 있는 조선인의 울음 섞인 소리도 들려오는 느낌이다. 이제 북왕 파출소 앞을 지나 가네코 후미코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여기는 그 가네코 후미코가 7년간 다녔던 심상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북왕 초등학교로 되어 있죠. 예, 여기가 바로 가네코 후미코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또 바로 또 옆에는 또 밤나무 밭이 있어요. 그 이모부가 운영했던 그 밤나무 밭인데, 또 가네코 후미코는 또 수업이 끝나면 거기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이제 처음에는 양녀로 왔지만은 양녀가 아니구나, 하인 취급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한편 여기는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일본 도쿄의 한복판. 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 이른바 조선 청년 독립단 발족을 선언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5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금일 5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 하는 것이며, 그리고 1919년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9년 2월 8일 KBS 9시 뉴스를 들어보자. 28 독립선언 당시에 일본인 중에도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후세 다스지라는 일본인 변호사였는데요.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창했습니다. 특히 후세 변호사는 조선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한복을 입고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우리 유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도쿄에서 유명했던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후세 변호사는 2심에서 일본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가전복죄 대신 형량이 몇 개월에 불과한 출판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활동했던 후세 다츠지. 이제 105년의 세월이 흐른 2024년 6월 24일 KBS 김민정 일본 통신원이 28 독립선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민정입니다. 도쿄는 어제 비가 내렸고요. 저는 지금 제1본 한국 YMC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요. 후세 다츠지 변호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YMCA라는 장소인데, 이 주변에는 메이지 대학이 있고 그리고 책의 거리로 유명한 진보조도 있고요. 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하고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제1본 YMCA 앞에서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읽었는데요. 이 독립선언의 주체였던 최파룡 등이 내란죄 혐의로 일본의 경찰에 잡혀갔을 때 후세 다츠지 변호사가 우리 학생들을 모두 무료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일본 한국 YMCA 앞에 서면 100년도 더 전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조선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무료로 변호를 해주었던 후세 다츠지라는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팔룡을 비롯한 조선 청년 독립단 11명의 재판이었다.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헌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1심에서 국가전복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선 유학생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선 것이다. 1919년 3월 21일 일본 고등형사법원, 일본의 허점을 파고드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학생들은 그저 조선에 대한 일본 식민 지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로 이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이를 탄압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론으로 조선 청년들은 형량이 사형에 이르는 국가전복죄 대신 독립선언문 1000부를 당국의 허가 없이 배포했다는 죄목만이 적용되어 단지 1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후세 다츠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북아 역사재단 박정혜 연구원이다.
일본의 법정에 자비를 바래서 이분들의 형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조선의 청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꿈꾸었던 조선의 청년들을 존중하는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후세 다츠지의 변론은 당시 재판부를 당황시키기 충분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김명섭 교수다. 일본이 체코의 독립을 위해서 출병했다라고 그랬다면은 왜 조선의 독립에서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는가? 조선의 독립운동 이렇게 선언문 한 학생들은 무죄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변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선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되어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 만세의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왔다. 자, 여기는 다시 세종시 북앙면, 가네코 후미코가 7년간 살면서 자주 찾았던 부용산 포구다. 임재한 문화해설사. 여기가 옛날에 북앙 포구 자리예요. 여기가 또 옛날에 강수욕장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고향 생각이 나고 우울할 때는 이쪽에 와서 저 앞에 보이는 부용산인데 저 산이 그 고향의 야마시현에 있는 후지산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산을 보면서 굉장히 고향 생각도 하고 의안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또 여기 강이 깊은 곳인데 또 죽고 싶은 생각도 아마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 충동까지. 그런데도 안 죽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죽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죠. 박열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취재진은 세종시를 떠나 지난 6월 25일 경상북도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에 도착했다. 1층이 가네코 후미코 전시실이다. 우성민 학예사의 안내다. 전시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조선에서 할머니와 고모 가족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이때 조선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핍박받는 조선인과 자기가 다를 게 없구나, 조선인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3.1운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하게만 생각했던 이 조선인들이 들고 강렬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하고 큰 감동을 받고 다시 1919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을 목격한 후 가네코 후미코는 세종시 북앙면을 떠나 1919년 5월 일본 도쿄로 돌아왔다. 신문 파리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나간다. 그러던 중 우연히 1920년 조선인 유학생들이 발간한 조선청년이라는 잡지에 실린 박열의 시 개새끼를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박열의 시에 반한 가네코 후미코.
박렬은 1922년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흑도회에서 의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박렬에게 동지로서 동거하며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 김민정 통신원이 그 현장에 나가 있다. 저는 지금 가네코 후미코랑 박열이 같이 살았던 요요기의 도미가야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도미가야는 기본 주택가고요. 지금 전철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호등이 있어서 전철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처에는 요요기 공원도 있고요. 요요기 공원 이외에는 그냥 주택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부야랑 신주쿠 중간 지점쯤 되고요. 과거에도 지금도 정말 조용한 주택가인데 1923년 4월경부터 여기서 후미코와 박열이 같이 살았고 그리고 5월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불령사의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가 자신의 자서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책에서 박열을 보고 마치 집이 없는 들개 같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도도한가? 태도는 마치 왕자 같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이 장소에서 당시의 아나키스트들과 연대를 했고요. 어떤 일본의 제국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던 토의를 하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동거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28분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일대에 전대미문의 강도 7.9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 당시 지진으로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무려 4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일제는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관동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뜨린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마구잡이로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인 희생자 공식 발표는 고작 200여 명. 그러나 일본의 양심 후세 다츠지는 직접 학살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 조선인 희생자가 무려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하게 된다. 당시 선생의 사과문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무서운 인생의 비극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주도하더라도 조선 동포 6천 명의 유령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923년 9월 3일 일본 경찰은 요주의 인물이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일정한 거주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이런 명목으로 체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박열 선생의 폭탄 구입 계획이 드러나자 검찰은 천황 또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이른바 대역 사건이란 혐의를 씌워 기소한다. 이번에는 당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던 도쿄 재판소에 나가보자. 다시 김민정 통신원. 저는 지금 도쿄 재판소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 도쿄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이고 이 도쿄 재판소는 정말 도쿄의 한복판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고요. 그 당시에 변호는 후세 타츠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무죄라고 변호를 했고 그 당시 옥중 결혼 수석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지방재판소를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면 도쿄재판소 그 법무성 건물을 지나서 신호등만 건너면 그곳이 바로 일본의 일왕이 살고 있는 황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왕의 궁을 한 바퀴 삥 돌면 5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장소는 일본에서 조깅을 하는 장소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제가 지금 아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주변을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왕이 사는 도쿄의 심장부 도쿄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가네코 여사는 일본 정부의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당당히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을 벌였음은 물론이다. 여사의 옥중수기에서 확인해보자. 저는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이 너무 증오스러워 화가 치밀곤 합니다. 그때 그저 눈에 비쳤을 뿐인 사건들이 지금은 크나큰 반항의 뿌리가 되어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쉰들러 후세 다츠지가 이번에도 무료 변호를 맡아서 이들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변론이었다. 일본의 국채인 천황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식민 통치를 철저히 비판하는 일본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대역 사건의 두 주인공 박열과 가네코에 대한 변호였기 때문이다. 1924년 1월 23일 재판 기록을 동북아 역사재단 박정혜 연구위원이 살펴본다. 가네코 후미코는 자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 중에서 일본인에 대한 반역적 정서만큼 제거하기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1919년에 있던 조선의 독립 소요 광경을 목격한 다음 나 자신에게도 권력에 대한 반역적 기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쪽에서 전개하고 있는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남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 용솟음 쳤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조선의 독립을 위한 가네코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조선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1925년 9월 3일 독립신문에 실린 독자의 시가 이를 잘 말해준다. 문자는 본이 외녀다. 그러나 그는 외가 아니요 사람이었다. 그는 능히 불령선인 박열을 따라 아내 되고 그는 능히 저 천황을 박살내려다가 대역을 범하고 수인이 되어 옥에 들었다. 그는 장부의 나라를 위하여 아울러 대의를 위하여 주장을 위하여 신조를 위하여 남편을 꿈꾸고 이승을 버렸다. (1923년 9월부터 1926년 2월까지) 이른바 대역 사건에 대해 사형이냐 무죄냐를 놓고 20여 차례가 넘는 치열한 법정 투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고를 앞둔 1926년 2월 26일 도쿄 대심원 1차 공판에서는 가네코가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름은 박문자라고 밝히며 박열과 함께 당당히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최종 판결 이틀을 앞둔 3월 23일 두 사람은 후세다츠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옥중 결혼을 하게 된다. 다시 박열 의사기념관 우성민 학예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후미코는 박열의 고향에 만약 자기가 죽게 된다면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위해서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을 변호해준 후세 다츠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혼인 신고를 올렸고요. 이 혼인 신고가 사형 판결 이틀 전이었습니다. 네, 이틀 후에 1926년 3월 25일에 최종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대역죄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옥중 결혼 이틀 후 1926년 3월 25일이 다가왔다. 당시 역사적인 재판 현장이다. 피고인 진술하십시오. 포악한 일본의 권력자들이여, 당신들이 조선인에게 휘두른 폭력과 잔인한 행위들을 떠올려보라. 우리들은 당신들이 행한 폭악함과 악마 같은 간계를 죽어서도 저주할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조국 조선을 강제 병합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형을 선고한다. 만세! 재판장, 수고하셨소. 내 육신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사형 판결 즉시 만세를 외쳤던 가네코 후미코. 법조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한다. 지금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요, 법정에 서게 되면 아무래도 저 자세,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판사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저는 피고인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만세를 부르고, 내가 지금 제국주의 법정에서는 단죄를 받지만 이걸 죄라고 평가하고 나를 사형까지 언도하지만 내가 역사의 법정에서는 최종 승리자다. 이런 자기 확신과 신념에 기반해서 이런 뭐랄까요, 용기 있는 행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네코의 만세와 함께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옥중 사진이다. 이른바 괴 사진 사건에 얽힌 사연을 들어보자. 다시 단국대학교 김명섭 교수다. 사실 둘 다 대역죄이고, 그래서 각각 그 다른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증명할 무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거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을 죄를 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 자백에만 의존하게 됐고, 그래서 예심 판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두 사람을 호의를 베풀어서 스스로 자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 중에 가장 최선이 두 사람을 한 방에 불러들여서 두 사람만 있게끔 하는. 그러면 박열이 여기서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바로 사진기도 들여서 사진을 찍게 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일본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감옥에 있는 박열이 갖고 있었고, 이것을 출감하는 동지에게, 일본 동지에게 줘서 일본 신문에 이것을 게재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괴사진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무장관 그리고 그 예심 판사 다 해직당하고, 그리고 내각이 아예 여당과 야당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게 된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바로 가네코 후미코가 죽기 바로 직전에 1926년 7월 23일 아침,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는 꽃다운 23살의 나이에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서 말이다. 혹시 적막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새싹을 피어올리고 있는 상록수 한 가지를 내 묘석 앞에 산뜻하게 놓아주세요. 가네코는 울밑에선 봉선하다. 교도소 측은 가네코의 시신을 서둘러 인근 들판에 감회장했다. 함께 활동했던 흑우의 동지들이 유해를 수습해 후세다츠지 선생에게 맡겼고, 선생은 훗날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으로 여사의 유해를 운구했다. 남편의 고향에 묻어달라는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 유언대로 말이다. 다시 박열 의사기념관으로 가보자. 무덤 앞에서 최영 프로듀서가 문경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을 만났다. 관장님, 가네코 후미코 여사가 원래 여기가 아니었다며요. 지금 여기는 이장한 장소고요. 원래는 이제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옥중에서 사망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화장을 하게 돼요. 그 유골함인 상태로 조선으로 오죠. 박일의 형님과 조카가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함양박 시들 문중산인 지금 현재의 문경시 문경읍 팔령리 그 선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1926년 11월이죠. 그러면 그 선산으로 모셔서 방치됐었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막 잡초도 무거워지고.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박열 의사는 옥중에 있었고 박열 의사의 집안들만 아는 묘니까 이후에 한참 이후에 박열 선생이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이 가네코 후미코 묘소에 비석이 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비석이 과거에 한 50년 전에 팔령리 선산에 원래 묻혔던 장소에 있던 겁니다.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터가 남지 않아요? 한쪽에서 오른편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박열 의사 묘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열 기념관으로 이장되어 조선에 흙이 된 가네코 후미코.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일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네코 후미코를 다시 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장윤미 변호사다.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과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적대시하고 과거에 청산되지 않은 부분만 조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를 재정리하고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네코 같은 분을 기리는 게 상당히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비판을 넘어선 투쟁을 하고 이른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을 한 부분들이 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본인들이 있었구나. 광복을 이루는 데에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구나라는 게 한일 관계의 건강한 정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변호사 후세 다츠지는 1926년 3월 4일 또 다른 사건 변호를 위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역에 도착한다. 나주시 문화원 윤여정 원장이다. 앞에 보이시는 곳이 영산포역입니다. 1913년도에 영업을 개시한 영산포역은 사람들의 수송을 많이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영산포 지역에 있었던 쌀들을 목포로 실어 날랐던 창구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후세 변호사도 대구에서 이 역을 통해서 영산포에 도착해서 공산면 사람들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세 다츠지 변호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상대로 농민들이 토지 반환을 요구한
전남 나주군 궁산면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다. 먼저 영산강으로 나가보자. 영산강 영산포는 일제의 수탈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었다. 다시 윤여정 원장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동양측식회사 영산포 출장소가 있었던 문서고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옆에는 영산강이 보이고 다리 밑에가 옛날에 영산포구였습니다. 190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황무지였는데 그걸 개간하고 쌀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보내기 위한 첫 걸음이 이곳 영산포이기도 하고 영산포는 그때 건설된 일제의 수탈 통로로 이용된 영산강 영산포, 그 증거는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다. 윤여정 원장을 따라 이동해보자. 지금 지나가러 온 길은 영산포 동척 인근에 지나고 있는데 여기가 창고가 많이 보이시는데 이 창고들이 일제강점기에 쌀을 보관했던 창고 겸 가마니를 보관했던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창고가 그때 처음 지을 때 두 개의 큰 창고를 지었다 해서 이 동네 이름이 이창동입니다. 두 개의 큰 창고가 있었다는 이창동을 지나서 여기는 궁산면 항일농민운동 기념공원이다. 궁산면의 한 면인 왕곡면에 있는 농민공원에 와 있는데 그 농민공원 내에 나주 궁산면 항일농민운동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다. 궁산면 토지가 동척에 뺏긴 것을 알게 된 우리 여기 주민들은 중앙부처 일본 의회까지 가고 일본인 변호사 포시 진치씨, 후세 다츠오씨에게 토지 해수 투쟁 경과와 혈서 등을 제시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척은 경찰과 총독부와 합세하여 포세 변호사를 속이려 했으나 몇몇 대표들은 후세 다츠지는 여기 나주에 와서 농민들을 만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압박받는 조선 농민들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농업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35년 그 수탈의 대명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나 이들의 만행을 정면에서 공격했던 후세 다츠지는 결국 일본 정부의 눈엣 가시가 되어 징계 재판에 서게 된다. 이 재판은 역사의 변혁기인 지금 지배 권력층이 노동자와 농민 변호사의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꾸민 계략입니다. 바로 눈앞의 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당한 변호사가 법적으로, 아니 인간적으로 여념없이 싸울 수 있는지가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장님, 일본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단국대 김명섭 교수에게 당시 사건의 의미를 들어보자. 이 당시 조선 총독부하고 동양척식 회사가 소작인들의 땅을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거를 뺏어가는 그런 사건이어서 소작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쟁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부당성을 굉장히 강조를 변론을 했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벗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조선 민중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눈의 가시 아닙니까? 이분이 이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투옥도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자유 변호인 이런 단을 만들어서 그 억울한 사람들, 또 민중의 편, 억강부약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들을 억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양심을 호소했던 분이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일본 제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분을 2년 동안 실형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도 박탈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둘째 아들이 이런 비슷한 운동을 했었을 때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 갔다가 둘째 아들도 옥사하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1932년) 결국 후세 다츠지는 법정 모독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 자체가 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이토 일왕은 일본의 항복을 선언한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후세 다츠지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광복과 함께 자유법조단이란 약자를 위한 변호사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운 평화헌법 보급과 제1조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송영훈 변호사의 평가다. 후세 다츠지 변호사가 살았던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 민중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민중에 국한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선인까지 넓혀서 조선인들도 똑같이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본인이 온몸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건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건국 훈장을 추수할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법률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일본인 최초로 후세 다츠지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게 된다. 다시 송영훈 변호사다. 그 당시에 이 후세 다츠지 변호사가 나주시 공산면의 토지 수탈 사건을 변호를 하면서 그 정말 조선 민중을 위한 맹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동양척식의 불법적인 그 토지 수탈을 폭로하는 재판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조선 민중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후세 다츠지 변호사는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추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네쿠미코는 이제 2018년에 추서가 됐고요. 비록 식민지 시대였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어서 조선의 독립 그리고 우리 조선 민중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953년 봄 만 74세를 일기로 조선 민중의 벗 후세 다츠지는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한국인이 장의위원으로 참여해 선생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 도쿄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1879년 태어난 후세 다츠지의 고향이다. 여기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후세 다츠지의 묘비가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 다츠지를 2023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참고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변호사 후세 다츠지 2012년 3월 1일 KBS 역사 스페셜 2019년 2월 8일 KBS 9시 뉴스 2019년 12월 3일 KBS 역사저널 그날 출연 음악 강원기 유튜브 이유원 성우 원어섭 이규석 강한별 타이틀 전숙경 리포터 곽지현 일본 취재 김민정 통신원 기술 최지현 서민철 윤다람 기획 윤선원 구성 송지인 진행 정관용 연출 최영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광복절 기획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